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제법 추웠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유 근데 눈이 와가지고 예. 그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또 녹아서 예.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마지막 좀 한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굉장히 좀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시장은 제법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됐으면 네. 좋을 텐데 먼저 우리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도 상승폭이 굉장히 꽤 컸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각각 한 3% 이상씩 또 오르면서 코스피가 이제 어쨌든 또 이번에 뭐 이제 2,500이 앞에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2,450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이번 1월에만 좀 6조 원을 샀죠. 그래서 네. 이번 주도 정말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이틀을 못 했는데 이제 그거를 수요일 날 반영을 해서 강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제일 이제 호재였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좀 예. 논의할 거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요게 좀 가장 그래도 이 증시에 좀 임팩트를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라고 챗 GPT라고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대화형 검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테마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왜 증시에 영향을 줬냐면 반도체 기업 주가에도 이게 호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움직여 버린 거죠. 사실 이것도. 이게 이제 증시에 또 일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주 후반에 증시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하루에 지난 이제 목요일 날 40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 원인은 저는 테슬라였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 당시 테슬라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는데 판매 호조에다가 뭐 증설도 하고 올해 또 예상보다 좀 많은 또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니까 이게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그날 한 5% 이상 급등하니까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 이슈도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또 제일 부진했던 섹터가 사실 자동차였잖아요. 예. 네, 현대차가 실적도 좋았는데 주주환원책이 좀 나왔습니다. 자사주 소각한다. 이게 또 약간의 이제 자동차 업종에 불을 또 지펴가지고 자동차까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 악재는 사실 딱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았던 거, 예. 4개월째 감소된 거. 네, 수출 부진, 뭐 반도체 부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앞을 보고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못 줬고. 이미 반영이 좀 돼 네,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네. 논의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이제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환호를 했는데 이제 금리 완화 기대감이 이제 말하자면 좀 높아지니까 이제 그 위험 선호 심리랄까 이런 게 회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좋은데 약간 또 불안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과연 이거 믿어도 될지 어떨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FMC가 또 열려야 아는 거니까 우리가 100% 확신은 무조건 당연히 못 합니다. 또 연준 의장의 성격을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또 애써 또 그 외면하는 발언을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보통 이렇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 미국 연준보다 한 템포 좀 빨라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드디어 시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명서에서 경기는 아직 과열이지만 곧 식을 것이고 긴축으로 가계 지출은 줄고 인플레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아마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긴축을 사실상 시사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요 물가와 실업률도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정책 금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먼저 지금 이제 0.25로 베이비 스텝으로 갔고 더 안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줬으니까 이걸 토대로 하면 결국 미국도 좀 쫓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9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미국이 지금 3.5예요. 그러니까 이 궤적을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번 2월에 이변이 없는 이상 미국도 좀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기준금리 인상 중단도 논의하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인데 다만 이제 투자에서 주의하실 거도 물어보셨지만 이거 다 이제 노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대로 나와도 오히려 이제 물량이 또 나와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악재도 선반영하지만 호재도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월 FOMC에서 이런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좀 저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축을 완화하려면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의 이제 가계 저축이 7,200억 달러나 되는데 리오퍼닝 하니까 이게 이제 보복 소비로 이어져 가지고 어떤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이 노무라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유의해야 되겠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의 인플레 우려는 분명히 좀 그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이슈고 특히 노무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889조 원이나 되는 초과 저축이 좀 돼 있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 안 썼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이 코로나 때 보통 다 가게에다 돈을 꽂아주잖아요. 예. 중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기업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스스로 그냥 돈을 네. 안 써버린 거예요. 이제 비축을 해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수요가 급증할 거고 이 소비 인플레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또 그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인플레가 지금은 경계는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이어졌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플레는 뭐죠? 소비가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 걱정한 게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컸잖아요. 이제 공급망 그죠? 재편이 공급이죠. 컸죠. 그 전쟁, 예. 전쟁이 있었고 또 서로 막 싸우니까 탈세계화하니까 네, 무역 분쟁도 예, 있었고. 무역 분쟁도 그게 있었고 또 옛날에 델타 변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장 안 돌아가니까 사실 그게 더 컸잖아요. 수요보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공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건데 이번 인플레는 수요 견인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인플레가 지금 상황에서 또 발생하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너무 그냥 막연하게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건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수요 견인 인플레는 나쁘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는 톤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수요 견인 인플레가 또 나와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해서 증시에 또 큰 타격이 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저는 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성격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 같아요. 모든 인플레를 좀 결정하는 건 저는 유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이 하반기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내적으로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7개 금융 지주에 되고 순이익의 50% 이상을 이제 배당해 달라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 뭐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라면 약간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뭐랄까 이미지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적대적 M&A라든가 그런 경영권 좀 공격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는 그거보다는 주주환원책을 건드리고 있어요. 예. 배당 좀 많이 해라. 왜 이렇게 주주환원이 약하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네. 이제 은행에 주주 제안서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주주 환원율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50% 이상. 지금 은행이 한 25% 주거든요. 예. 그만큼 올리라. 근데 이게 뭐 은행이 결정한 문제인데 시장 환호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가는 건가? 그 실제 신한지주가 약간 그런 뉘앙스의 좀 발언도 했었죠. 예. 주주환원 좀 더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은행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줬었고 또 그런 주주환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작년부터 아실 거예요. SM을 온라인 파트너스가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견제했죠. 그러니까 주주환원도 있지만 라이크 기획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이수만, 이수만 회장. PD 이거 왜 이거 주주 몫인데 왜 예. 가져가냐. 근데 결국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SM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가 지금 깨져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되네 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또 KTNG도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 일부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주 환원해라. 근데 KTNG는 이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이 인상공사 분리라든가 분할 상장 안 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나온 건 뭐냐면 환원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그거거든요. 잘못된 지배구조. 예. 그리고 주주가치 좀 훼손하는 일들,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바꿔가는 지금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쨌든 뭔가 성과도 나오고 지금 초기 국면이지만 증시에 굉장한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 실제 현대차가 목요일 날 주가가 한 5% 폭등을 했어요. 그게 실적도 실적인데 주주 환원이 나와버렸어요.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와 다른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또 나오니까 분명히 저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연초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월 이후에 계속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인지 좀 분석이 됩니까? 예, 아니 이유가 되게 많아요. 사실 뭐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지금 2020년 11월에 4조 산 게 제일 많았거든요. 월 단위로. 지금 이제 6조니까 이제 그 이후로 제일 많이 산 거죠. 한 2년 넘는 수치인데 그동안 한 60조 팔다가 이제 갑자기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일단 당연히 달러 약세입니다. 네. 달러 약세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드디어 이제 인상을 끝낼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 위안화 강세로 이걸 촉발하는 거죠. 세 번째가 유럽이 너무 따뜻한 거, 예. 예, 천연가스 가격을 급락시키고, 이거 유로화 강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꺾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바닥 찍었다. 올해 1분기 바닥 아니냐. 이러면 1분기가 바닥이면 주식을 사야 될 이유잖아요. 그게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반도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베팅하는 거죠. 야, 이거 최악 지나갔다. 요게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요즘에 국내 부동산 신용 리스크 많이 좀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정부 정책도 있었고 기업 어음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 완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한 가지가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현될지 모르지만 금융위에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하겠다. 예. 그걸 해야 이제 MSCI 선진지수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역외환율 시장도 24시간 뭐 개방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MSCI 선진지수 만약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레벨업이 되겠죠, 시장이. 거기다가 등록제를 폐지하면 그냥 외국인 일반 투자자도요, 그냥 우리 한국에 그냥 이제 막 투자할 수 있어요. 외국에 사는 뭐 스미스란 친구가 그냥 한국에다 그냥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직접 개인 투자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네, 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어쨌든 다 골고루 조합이 돼서 외국인들이 지금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순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것 중에서 6조 원 중에서 한 거의 절반 가까이는 반도체를 네, 담은 반도체죠. 것 같은데 네. 이 반도체 매수 여력이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더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만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니까. 과연 다른 업종으로도 이게 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지금 6조 샀으니까 이제 강도는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네. 매수 강도는 떨어지지만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달러 약세 기조가 당장 뭐 강세로 전환될 지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3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39 정도였어요. 예. 그럼 지금 아직도 낮아요. 아. 예. 아직도 보유 비중 자체는 7% 포인트가 더 오를 수 있다면 오를 수도 있지만 예, 뭐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근데 제가 아까 지금 지난 3년간 외국인들이 총 판 건요. 그 작년 6월까지 많이 팔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샀어요, 외국인들이. 예. 작년까지 상반기까지 판 게 3년 동안 70조를 팔았어요. 와. 70조 팔고 작년 하반기에 10조 샀고요. 지금 6조니까 지금 더하면 16조잖아요. 54조 더 담을 네, 여지는 있네요. 여지는 있는데 물론 그것까지는 당연히 다 안 담을 수도 있죠. 근데 3년 판 거에 아직 30%도 못 채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딱 제가 그냥 3분의 1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5조는 더 살 수도 있어요. 5조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5조 원 정도 여력은 있고, 이걸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분산시켜서 사면 저는 당연히 오히려 증시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많이 팔아놨다는 거 채운다는 개념에서도 아직은 좀 여력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이제 먼저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10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LCC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조금 네. 많이 오른 셈인데 이 상승한 업종 가운데 이런 강세 흐름이 뭐 한 월말까지는 적어도 뭐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일단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세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챗 GPT까지 좀 요즘에 이슈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하고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강세 흐름은 조금 더 물론 탄력은 떨어지더라도 강세 기조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또 증권 업종이 또 굉장히 좀 강했어요. 1월 달 들어서 가장 작년에 못난이 업종이었죠. 그 부동산 PF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완화되고 아시겠지만 증시 강세 보이면 당연히 뭐 증권 업종도 좋으니까 증권주도 조금은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잊혀졌던 업종 중에 하나가 NFT. 네. NFT도 근데 이제 미국의 FMC까지는 아직 조금 모멘텀이 남아 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피벗을 또 선언한다면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NFT 같은 기업들도 조금은 좀 반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증권이라든가 NFT 쪽은 조금은 더 월 말까지는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열리는 문 리오프닝 투자 전략이라 그래서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에 이제 그 웬만한 업종 담당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콜라보로 자료를 좀 썼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업종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이 업종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만 좀 해드리면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분기점은 이제 춘절 연휴인데 아마 이제 춘절 연휴 지나면서 확진자는 조금씩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올해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이제 예상은요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4%까지 성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이렇게 보지만 중국 일부 기관 쪽에서는 올해 2분기인가요? 2분기 경제 성장률 9%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차가 큰데 대체적으로 한 5%까지는 좀 열려 있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일단은 그 이제 경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처음은 일단 춘절 이후까지는 좀 국내 여행이나 인바운드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여행 서비스 쪽 이쪽이 먼저 좀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흔히 뭐라 그러죠? 유커라 그러나요? 옛날에 유커들은 2분기부터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이건 우리나라 내수 쪽에도 좀 사실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중국인들 들어올 때 보면 1년에 한 거의 한 600만 명이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단체 여행 요게 좀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인의 한국 여행객은 150만 명, 그러니까 옛날 뭐 600만 명, 800만 명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올해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는 가능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양해가 열리거든요. 3월 5일 날 양해가 열리는데 아마 그때 정책의 초점이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고 재정 투자를 좀 늘려서 부동산 부양도 하고
그 다음에 내수 소비 경기까지 이 부양시키는 이 두 축으로 좀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는 추측만 하는 거지 양회가 열려야 명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 5일 날 양회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나 이제 여기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요. 자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간제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중국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을 때 이게 중간재거든요.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이쪽보다는 그냥 중국 내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소비재가 더 낫지 않나, 이 의견이고, 그러니까 자본재보다는 좀 소비재가 더 낫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있는 네. 이런 쪽을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예. 뭐 의류나 이런 쪽이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반도체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삼성증권 의견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건 증권사마다 좀 달라요. 자본주의를 또 좋게 보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의견은 그쪽에 좀 더 그 방점을 좀 두고 있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자 간단하게 근데 업종만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마무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첫 번째가 화장품. 네. 화장품 아마 춘절 이후 수요 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탑픽은 코스맥스, OEM 업체죠. 그리고 유통 쪽은 면세점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호텔신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도 지금 제약 수요가 초기엔 좀 증가하니까 한미약품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좋게 보셨고, 미디어 엔터 쪽도 좀 좋게 봅니다. 아마 공연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M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게임도 좋게 보는 게 요즘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NC소프트하고 네오이즈를 탑픽으로 꼽아줬고요. 그다음에 이 철강 쪽도 그래도 부동산 쪽을 보면 철강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탑픽으로 꼽아줬고, 정유 쪽은 이제 중국 내 운송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립으로 좀 보는 데가 있어요. 중립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경기 부진이 좀 지속돼서 2분기부터 주문이 정상화 되니까 약간은 좀 중국 효과는 크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전자도 약간 중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수요 감소의 80%가 중국인데 좀 미진할 것 같다, 회복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조선도 공급 확대 가능성도 좀 늘어나서 약간은 중립이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의견입니다. 자동차는 중국이 좀 살아나는데 현대차가 중국에 점유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혜를 받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중국의 전기차 수요 회복은 뭐 물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판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업종이 꼭 나빠진다는 네. 것이 아니고 중국 효과가 많은 쪽과 있고 별로 없는 네. 쪽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되겠네요.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가장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건 자동차는 이견이 없잖아요. 어차피 예. 중국 점유율이 없으니까. 근데 네. 관건은 반도체하고 모바일 쪽은 오히려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근데 예. 삼성은 약간 좀 중립 같다. 그러니까 중국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예,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보네요. 소비재는 좋은데, 예.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사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역시 뭐 1월 달에 워낙 시장이 좀 뜨거워가지고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